YTN 뉴스라이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내일까지 30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늘도 어둑어둑해 보이고 지금 비가 내리는 것 같네요. 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 지방에는 내일까지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비나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많이 미끄럽고 가시거리도 짧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고 있는데요.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대설특보 속에 시간당 1에서 4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는 30cm 이상, 동해안에도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 쪽으로는 최고 40cm의 비도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1도, 대구는 6.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4도, 부산 9도 등으로 아침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이번 비와 눈은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습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량 고립이나 시설물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이 회장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앞서 대법원이 두 회사 합병을 두고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적시해서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동안의 재판 과정과 쟁점을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삼성의 부당합병 의혹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 정황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달 뒤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회계 부정의 목적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칼끝을 직접 이 회장에게 겨눴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이 구속을 피하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하는 등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년 9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검찰의 선택은 불구속 기소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회장 핵심 혐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른바 부당합병 의혹입니다. 삼성물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합병을 추진했고 그 대가로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수사 실마리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역시 불공정 합병 논란을 피하기 위한 작업으로 판단하고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줄곧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절차를 지킨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다만 앞선 사법부 판단은 이 회장 측 주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법원은 이 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하고 이를 위해 부정한 청탁도 이뤄졌다고 못 박았고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이후 합병을 두고는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이 국제투자 분쟁에서 승소하기도 했는데 중재판정부는 두 회사 합병이 엘리엇을 비롯한 삼성물산 주주들 손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도 이 회장과 같은 시간 진행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사법부 3인자인 임 전 차장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정부가 최근에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5년 동안 1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필요한 재원은 건보료를 더 걷지 않고 수가 조정을 통해서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른바 의료 쇼핑 행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정부의 건강보험 운영 방침은 필수 의료 강화가 핵심입니다. 그동안 건보 적용을 늘려 의료비 부담 줄이기에 주력한 데서 기조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우선 의사에게 지급되는 의료비, 다시 말해 수가를 대폭 손질합니다. 필수 의료 수가를 더 올리고 분만이나 소아진료 등의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의료 행위의 난이도, 지역 격차 등을 반영합니다. 진료 시간보다는 의료 서비스의 질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제도도 도입해 이른바 3분 진료를 개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의료비 지출로 지적돼 온 비급여 부문도 손질합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나 백내장 시술처럼 급여와 비급여를 섞어서 진료하는 형태를 금지합니다. 이른바 의료 쇼핑으로 불릴 만큼 과도하게 의료 이용을 한 환자에게는 본인 부담금을 높입니다. 반대로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이미 낸 보험료의 10%, 연간 12만 원 정도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유튜버를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직업군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을 검토해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에 앞으로 5년 동안 건보재정 10조 원 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조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필수 의료 중에 특히 시급하고 좀 어려운 분야를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인상할 계획이고, 고령화 등으로 건보 재정이 날로 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건강보험 준비금이 24조 원 정도로 여력이 있고 당분간 비슷한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7%대인 건강보험료율이 8%대로 더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의대 정원을 당장 확대한다 해도 거기에 건강보험 재정이 드는 건 10년 이후라 지금의 건강보험 계획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로 반년 만에 2%대로 떨어졌지만 농산물 가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오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사과나 배, 감 같은 성수품 가격이 급등해서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전체 물가가 조금씩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은 예외입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지수는 122.7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가까이 올랐습니다. 특히 과일 물가 상승률은 28.1%로 전체 평균 상승률보다 10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56.8% 올라 가장 높았고 배가 41%, 귤과 감이 39% 등의 순이었습니다. 사과나 딸기, 배, 감 이런 쪽이 다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 몇 개월째 하락한 그 물가가 좀 비싼 상황이고요. 그리고 귤 같은 경우는 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덜을 앞두고 농산물 값은 더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기준 사과 도매 가격은 10kg에 92,240원으로 1년 전보다 2배가량 훌쩍 뛰었습니다. 대파 가격은 1kg에 4,110원으로 1년 전보다 70% 가까이 올랐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외식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4.3%로 지난해 11월 이후 2달 연속 둔화했지만 30개월 넘게 전체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과와 배, 소고기, 명태 등 성수품 16개 품목을 평상시에 1.5배 수준으로 확대 공급하고 할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하면서 식재료와 소모품 소비가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품 소비가 줄었다는 건 서민들의 삶이 그만큼 팍팍해졌다는 겁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급 빼고 모두 올랐다는 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은 꼭 필요한 식재료나 소모품에도 지갑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 판매는 2021년 5.8% 증가했다가 2022년 0.3% 줄어들며 감소세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는 1.4% 감소했는데 2년 연속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음식과 식료품 소비가 2.6%, 의약품도 1.5% 감소하는 등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화장품도 11.5% 감소해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옷과 신발, 가방, 오락과 취미용품 등 모든 품목에서 1년 전보다 소비가 줄었습니다. 식료품이라든가 의료용품이라든가 에너지 지출과 같은 필수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부문에 있어서 소비 지출이 줄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 질이 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교적 상승세를 타던 서비스업 소비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비스업 생산은 2.9% 증가해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민간 소비와 밀접하게 연관된 도매와 소매업은 0.8% 감소했고 숙박과 음식점도 0.5% 증가에 그쳤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서 처분 가능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국내보다는 해외 여행이라든가 해외에서 쇼핑을 더 매력적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서비스 지출액의 증가율은 점점점 줄어들 거다. 최근 수출이 늘어나며 경기 회복 흐름이 보이지만 가계부채와 중동사태 등 불안 요인이 여전해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설 연휴 앞두고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또 택배 서비스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관련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을 나연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17일 20대 최모 씨는 40만 원을 내고 일본행 항공권 2매를 샀다가 이튿날 취소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결제 금액의 20%인 8만 원을 취소 수수료로 요구했습니다. 취소하고 싶으신 거면은 이제 수수료 발생되는 거다. 이건 무조건 발생되는 거고 이거를 뭐 전액 환불이나 그런 건 불가능하다. 30대 김모 씨는 택배로 붙인 25만 원짜리 모니터가 배송 과정에서 깨졌지만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택배사의 파손 관련 규정에 동의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중고물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파손 면책을 동의를 해야 된다. 이 얘기만 저는 고지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 구제 신청건은 모두 900여 건. 이 가운데 설 연휴가 포함된 1월부터 2월까지 발생한 피해가 5건 가운데 1건꼴이었습니다. 항공권이나 상품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도 주로 이 기간에 집중됐습니다. 네, 항공권이나 택배 상품권은 특히 명절 연휴에 소비자 이용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분야인데요.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1, 2월에 접수된 건이 전체의 14에서 20%를 차지합니다. 항공권을 살 때는 취소나 변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결제한 지 일주일이 넘지 않았다면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택배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적어야 나중에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YTN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유진그룹 총수 일가가 과거 계열사들을 동원한 700억대 사억 매입을 통해 사익 편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금 능력이 없는 사실상 유령 계열사를 통해서 막대한 임대 수익을 올리고도 유진 측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진그룹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방송사의 최대 주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자리한 유진그룹 사옥입니다. 유진투자증권과 유진기업 등
핵심 계열사들이 이 건물에 입주했습니다. 15층짜리 여의도 사옥은 지난 2015년 천안기업이라는 소규모 법인이 750억 원대에 매입해 매년 70억 원 안팎의 임대료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공개된 천안기업의 재무 상황을 살펴보던 금융감독원은 의심쩍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2018년 당시 금감원 자료입니다. 건물 매입 당시 천안기업은 자본금이 2억 원, 자산은 14억 원 수준. 개인 사업자인 천안기업의 경영 상황을 보면 자체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경선 회장 일가가 70%에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 계열사의 부당 자금 지원이 있었을 거라 의심한 겁니다.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일단 돈을 빌려줄 회사가 없을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의 부당 지원이 결합될 수 있는 거래 구조로 보이고요. 몸집보다 300배 이상의 돈은 어디서 났을까? 이들은 이른바 총수익 스와프, TRS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금력이 있는 유진기업이 보증을 서고 천안기업이 다른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천안기업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증자까지 나서며 700억대 거액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유진그룹 사옥의 수십억 원 임대료는 천안기업의 최대 주주였던 유 회장 일가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됐습니다. 금감원 자료를 넘겨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 편취 혐의로 천안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식 신고가 없어 본격 조사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2018년 대기업에 처음 이름을 올린 유 회장 일가도 천안기업 지분을 발빠르게 20% 이하로 낮추는 방법으로 규제를 피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익 편취 감시망이 강화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총수 일가의 수익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전혀 불가능하죠. 건물을 사면서 그런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킨다는 건 일상적인 경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거고, 지배구조 보면 당연히 충분히 의심은 가죠. 이게 참 한계죠, 법의 한계. 현재 천안기업 대표는 유 회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진구 유진그룹 혁신기획실장이 맡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유진그룹이 YTN 인수를 위해 자본금 1,000만 원에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 유진 ENT 대표도 겸하고 있습니다. YTN은 유진기업 측에 천안기업과 TRS 계약을 맺은 이유와 관련 입장 등을 여러 차례 물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방송 대담 형식을 통해 국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밝힙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어서 어떤 수준의 발언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 진행한 신년대담 녹화가 이번 주 방송됩니다. 신년 기자회견과 김치찌개 회동 등 여러 선택지가 논의됐지만 결국 언론사와의 대담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기자들과 미세한 논쟁을 벌이는 것 대신 정제된 틀 안에서 자신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설명하는 게 낫겠다는 윤 대통령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담에서는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각종 국정과제 추진 배경에 깔린 철학,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계획 등이 주로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입니다. 사전 조율에서부터 김 여사 논란은 짚고 넘어가기로 협의된 만큼 의혹에 대한 언급은 어떤 방식으로든 나올 예정입니다. 함정 취재에 따른 정치 공작 피해자라는 게 일관된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며 부정적 여론을 달래기 위한 돌파구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거론된 특별감찰관 임명과 같은 재발 방지책 등 기존 입장에서 더 나아가지 못할 경우 역풍이 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성남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대담 직후엔 곧이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지난해 나란히 한복을 입고 설 명절 인사를 전했던 윤 대통령 부부. 우리 사회의 곳곳을 밝혀주시는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올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 여사가 설 인사로 행보를 재개할지도 관심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으로선 지지율 반등이 절실한 가운데 이번 신년 대담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가 설 민심을 좌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죠.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어제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이재명 대표가 도착하자마자 마중 나와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습 사건으로 생긴 이 대표의 흉터를 살피며 건강을 물었는데요. 아유 보자. 네. 이거 지금 뭐. 아유 잘 남았네. 네. 가로로. 많이 남았는데. 네. 수술 자국하고 십자가 됐습니다. 네. 진짜 이 뒤돌았으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나가셨더라고요.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친명과 친문 사이 갈등 상황을 언급하며 당내 화합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명문 정당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명,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문을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이 대표는 용광로처럼 하나가 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명문정당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하나 된 힘으로 왔는데 총선 즈음에서 친문과 친명을 나누는 이 프레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우리는 하나고 또 단합이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식사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요.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민주당은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서 단결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조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과 조금 우호적인 그런 제3의 세력들까지도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상생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럼 우리 정치 이를 바꾸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앞으로 그 대선에서도 큰 전환폭을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관련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범야권 비례연합정당과 손을 잡으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는데요. 앞서 민주당에서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병립형으로 돌아가려는 기류가 읽히면서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죠. 오늘 광주에서 최고위 회의를 여는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선거제 논의도 할 것으로 알려져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네, 주말 사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목련꽃 필 무렵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발상을 전환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은 경기의 동료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의 뜻을 존중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동료 시민이 원하시면 저는 국민의힘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런 한 위원장을 향해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 둥근 사각형 같은 거라면서 비꼬았습니다. 모순되는 공약이라는 거죠. 목련이 피면 어떻게 이렇게 가시면서 메가 서울과 경기북도 분도를 동시에 추진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상황까지 다다랐는데 애초에 메가 서울론자들이 밝혔던 범주대로라면은
사실 구리시와 고양시 그리고 일부 의견에 따라서 의정부와 뭐 남양주까지도 포함되는 이런 메가 서울 아니라면은 도대체 경기북도에서 그거 빼면 남는 게 얼마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황당한 지금 안으로 이제 정책 경쟁에 나서고 있거든요. 둥근 사각형 한번 그려보십시오, 한동훈 위원장님.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천 논란과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 등으로 당정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의 거취 정리가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전제 조건이었고 결국 비대위원직은 유지하되 총선은 불출마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당 지도부는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갈등을 푸는 고리가 또 개인의 사퇴나 불출마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용산이나 이런 데랑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 소신에 따라서 책임감 있게 결정했다고 보고 총선을 시작하면서 여러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총선을 치른다면 그 자체가 총선 시작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고려를 했겠지만 숙고 끝에 본인께서 나름대로 결정하신 부분이니까요. 존중하고 더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울 마포울에 출마할 거라며 직접 소개했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하면서 한 위원장 리더십에 상처가 남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혹시 김경률 위원을 전략 공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전략 공천 포함해서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답니다. 저희들의 공천 기준에 의하면 우선 추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분 중에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제3지대 한편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 인사들의 미래 대연합이 공동 창당에 나섰습니다. 신당의 명칭은 새로운 미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이름을 그대로 썼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통합된 새로운 미래를 신속하게 활성화시키면서 외연을 더 넓히고 기득권 정당에 투표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희 새로운 미래 힘을 모아주십시오. 하지만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흡수 통합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불참을 선언했는데요. 두 의원은 입장문에서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는 건 영혼 없이 몸만 얻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측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작은 통합을 못하는 대통합이 어떻게 가능할지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간명하게 말씀드리면 제2의 윤영찬 사태다. 당원 당규 사전에 새로운 미래 쪽에서 미리 제안을 했고 통합하기 위한 토론을 하자 지속적으로 문의해왔고 그런 과정이 충실히 진행이 안 됐던 건 당명 문제를 포함해서 내부 논의 과정이 막혀있기 때문이고 그 두 분께서 그렇게 논의가 막히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근데 학교는 이제 향후에라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통합이 삐걱거린 배경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박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들을 분열로 이끈 건 제3지대 빅텐트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둘러싼 이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이원욱, 조홍천 두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먼저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원욱, 조홍천 의원도 더 큰 통합을 위해서 뛰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시작부터 쉽지 않은 제3지대 통합의 길이 앞으로도 험로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흉기 난동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경영설명회가 열렸는데 배당금을 두고 조합원과 조합장이 언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화를 참지 못한 피해자는 근처 자택에서 흉기를 가지고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목 부위를 찔린 조합장은 응급헬기로 이송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자택은 마을회관이랑 불과 150m 거리였습니다. 참 흘린 석자를 새기기에는 너무 가까웠던 거리일까요? 화를 사귀지 못한 피해자는 끝내 흉기를 휘둘렀고 자신의 목숨도 스스로 버렸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마을회관에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지역농협조합원인 60대 남성 A씨가 60대 조합장에게 이곳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당시 마을회관에서 열린 경영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A씨가 배당금 등을 두고 조합장과 입씨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조합장은 헬기를 이용해 인근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를 말리던 또 다른 조합원도 흉기에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는데 범행 50분 만에 마을회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뒤늦게나마 구속된 전직 군인에 대한 소식입니다.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기억하실 거예요. 아내에게 성인 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감금, 협박 혐의까지 받는 30대 전직 직업 군인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아내는 참아도 보고 피해도 보고 호소도 해봤지만 악마의 탈을 쓴 남편은 유지부동이었습니다. 아내는 지난해 12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어제 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한 남성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양쪽 발목에 붕대를 감고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취재진을 보자 고개를 푹 숙였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 물어도 아무런 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성인 방송에 출연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를 거부하는 아내를 자택에 감금하고 나체 사진을 장인 어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내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에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억 원짜리 집을 분양받은 제보자가 있습니다. 평생 바라마지 않던 내 집 마련의 꿈을 드디어 이뤘구나. 그동안 아끼고 아껴 쓴 보람이 있구나. 오매불망 새 집에서 행복하게 지낼 날만 기다리던 제보자가 눈앞에 마주한 것은 비가 오면 산사태 걱정을, 바람 불면 흙먼지에 고민을 해야 하는 분통 터지는 흙산이었습니다. 여기 차량 한 대도 못 지나갈 것 같은 이 좁은 공간에 이 경사 보세요. 이 정도면 스키장도 울고 갑니다. 창문과 흙산이 이렇게나 가까울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분양 홍보물에는 꽃과 나무가 가득한 정원이었거든요. 이미 구청에서는 준공 인가 전에 사용 허가를 먼저 내렸습니다. 이제서야 뒤늦게 잘라낸 나무 원상 복구해라, 산사태 막을 옹벽과 배수로 설치해라 요구했지만 이걸 왜 이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조합과 시공사도 문제지만 이 정도면요, 구청이 사용 허가 내릴 때 현장을 제대로 둘러만 봤어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은 A씨는 창문 밖을 내다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시뻘건 토사가 그대로 드러나 손으로 살짝 만지기만 해도 흙과 돌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25평 이제 공급 면적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13억이 넘게 분양을 했거든요. 사실 집을 소유한 분도 이게 위험하지만 전세입자분들도 이게 2년을 살아야 되는데 2년 동안 비가 많이 오면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여기 안 들어오려고 하시거든요. 거실 베란다와 산 비탈면이 맞닿아 있는 저층 세대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이면 창문으로 토사물이 쏟아질 우려도 큽니다. 주택 건설기준 규칙은 건축물이 비탈면과 맞닿아 있을 경우 건축물이 비탈면의 높이만큼 떨어져 있도록 하고 수해 방지를 위해 나무와 잔디를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조합과 시공사는 뒤늦게 사유지라 손을 댈 수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구청도 부랴부랴 조치를 취했습니다. 서초구청은 시공사가 허가 없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나무를 잘라냈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시공사와 조합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를 막기 위해 옹벽과 배수로를 추가 설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출해준다는 문자 많이들 받으시죠? 돈이 급하면 대출 조건이 어떤지 좀 말이라도 한번 들어볼까? 전화를 걸었다가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민해보고 최종 승인 단계에서만 결정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계좌 정보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 계좌 넘기는 순간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기 십상입니다. 내가 피해자다 외쳐도 한 번 공범으로 엮이면 벗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기당한 증거 모으고 모아서 빨리 경찰서 찾아가서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런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지부진한 수사의 벽이 참으로 높았다고 하네요. 제보자의 사연을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0대 최모 씨는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운 데다 전세 사기까지 당해 급전이 필요했던 최 씨는 상담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일을 해야 되는데 전세 사기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그 대출해준다는 문자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등기 우편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이들은 피싱 일당이었고 최 씨 계좌를 대포 통장으로 악용한 겁니다. 또 다른 금융사기 피해자 신고로 하루아침에 계좌가 묶이면서 비대면 거래가 모두 정지됐습니다. 오로지 창구에 가서 현금을 인출해서 현금으로 살아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설령 금융사기 일당에게 깜빡 속았더라도 계좌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범죄자로 인정돼 얼마든지 처벌 가능합니다. 그 대포 통장주들은 분명히 명확하니까 찾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대포 통장주들한테 먼저 연락이 갈 거고 그래서 이제 소환을 이제 입건을 시키는 거죠. 그런 이제 자기 방어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이러면 사실 이제 미필적 고의 인정돼서 다 처벌은 받으셔야죠. 문제는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입니다. 벌써 넉 달째 최 씨 계좌를 동결해 놓고는 입건이나 소환 조사는커녕 아직 수사 관련 내부 전산망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은 겁니다. 저랑 어제도 통화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 전화 드렸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년생이시네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이가 없었죠. 이에 대해 취재진이 문의하자 사건 담당 경찰서는 수사 관련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만 응답했습니다. 생후 2달도 되지 않은 쌍둥이 자매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대전에서는 만취 상태 차량이 중앙선까지 침범해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윤웅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20대 친모 A씨가 차량에서 내립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왜 뒤집어 눕혀놓으셨나요? 아이들 숨질 거라고 생각 못 하셨어요? 숨진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A씨는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에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들이 심하게 울어 침대에 엎드려 재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쌍둥이 자매의 얼굴과 배 부분에 사망 후 혈액이 쏠리면서 나타나는 피부 반점인 시반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함께 있었던 20대 계부는 현재까지 직접적인 혐의는 발견하지 못해 이번 주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흰색 경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대전시 용문동의 한 교차로에서 40대 운전자가 몰던 경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형 시내버스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버스 앞 유리가 깨졌고 보행자 쪽 울타리도 파손됐습니다. 경기 시흥 백오동 교차로에서는 좌회전을 하던 시내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객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기 안성에서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가재도구와 집안 일부를 태운 뒤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집에 살던 5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불길에 놀란 주민 1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에는 서울 행주대교 위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굴착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추돌 사고를 낸 승용차에 불이 붙어 차량이 완전히 탔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진화됐고 80대 승용차 운전자는 대피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남 사천 다가구 주택에서 한 남성이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층간소음이 문제였습니다. 다가구 주택 층간소음 관리도 촘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형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8일 경남 사천시 다가구 주택에서 일어난 이웃 주민 살인 사건. 층간소음이 발단이었습니다. 평소 층간소음 불만이 있던 50대 남성은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까지 휘둘렀습니다. 이런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는 느는 추세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살인이나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지난 2016년 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 110건으로 5년 사이에 10배나 늘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급기야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시공업체의 보안공사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이런 정부 정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룸이 밀집한 원룸촌에 나와 있습니다. 원룸 같은 다가구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을 명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이 있지만 원룸 같은 다가구 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 중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가구 주택도 소음 방지를 위한 구조 기준은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짓는 주택만 적용받아 이전에 지은 다가구 주택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도 층간소음 관리 울타리에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동주택의 범위에 있는 그 대상만을 지금 그 층간소음 정책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는데 다가구나 단독 이런 그 소규모 주택으로 그 대상을 좀 넓히는 거죠. 다가구 주택 층간소음의 규제나 관리를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남미 칠레에서 100곳에 가까운 지역에 불이 나 국가 비상사태가 내려졌습니다. 마치 지옥에 있는 것 같았다. 피해 지역의 주민은 치를 떨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병풍처럼 둘러싼 산둥성이에서 시뻘건 화염을 뿜어냅니다. 소방관들이 사방으로 물을 뿌려보지만 힘에 겨운 모습입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불로 마을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El humo, se puso todo el cielo negro, se oscureció todo, el viento parecía un huracán, era como estar en el infierno. 칠레 전역 100곳 가까운 지역에서 난 산불로 가옥 1000채 이상이 파손됐고 2만 6천 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실종자만 수백 명에 이르러 희생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칠레 정부는 500명 넘게 사망한 지난 2010년 대지진 이후 최악의 국가 재난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tender a los heridos y controlar los focos activos que están hoy día combatiéndose lo más pronto posible.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돼 밤 9시 이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연기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아 일부 도로는 폐쇄됐습니다. 칠레 정부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해 희생자를 기리기로 했습니다. Preghiamo anche per i morti e feriti dei devastanti incendi che hanno colpito il centro del Cile.
여름철인 칠레는 지난 주말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고온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해 화재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빵집과 주거용 건물이 로켓포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민간 건물인 것을 알고도 공격했다며 최소 28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건물에서 구조대원들이 사상자를 찾아내 들것에 실어 나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 지역의 빵집과 주거용 건물에 우크라이나의 로켓포가 날아든 것입니다. Слышу крики, и меня ударило что-то в спину. Я поворачиваюсь, меня задавило плитами. И очень много там кричало «помогите», но мы все сами под плитами. 루안스크 당국은 이 공격으로 수십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К сожалению, 28 человек нам спасти не удалось. Среди них беременная женщина со своим 5-летним ребенком. 루안스크 당국은 잔해 속에 수십 명이 깔려 있을 것으로 보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폭격을 당한 도시는 루안스크 지역의 리시찬스크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러시아에 점령당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즉 하이마스가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마스는 사거리가 80km에 이르며 미사일처럼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의 유도 로켓을 장착해 우크라이나군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번 공격이 테러라면서 당시 빵집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크라이나가 고의로 폭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이 지원한 무기가 쓰였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이번 공격을 규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 후보를 뽑는 첫 공식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압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선 승리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류재훈 기자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흑인 유권자가 26%나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4년 전 이들의 압도적 지지로 초반 경선에 부진을 떨치고 최종 후보가 돼 본선까지 승리하는 발판을 마련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앞서 민주당은 당헌을 개정해 이곳을 첫 경선지로 바꿨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큰 압도적 승리를 바이든에 안겼습니다. South Carolina has once again given Joe Biden. My problem with Donald Trump is the divisiveness that he brings to politics. And some people feel that he's too old, but I do not, because I feel that he's done a fabulous job and he has not done anything to hurt our country. 4년 전과는 달리 민주당 전통 지지층인 이곳 흑인 표심이 이탈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이어졌지만 여전한 지지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This go round that black voters may be a little bit more turned off from him because of how the economy has gone. But as far as I know, black voters are still pretty supportive of President Joe Biden now. 바이든 대통령은 압승 소식이 나온 뒤 곧바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4년 전 이곳 유권자들이 정치평론가들의 예측과는 달리 대선 승리의 길로 이끌었는데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패배의 길에 올려놨다며 승리 의지를 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앞서 자신의 대선 캠프를 찾아 트럼프의 이기는 여론조사를 거론하면서 4년 전보다 느낌이 좋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I'm feeling good about where we are. I really am. You know, the folks are starting to focus in. 바이든 대통령은 첫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득표하면서 당내 일각의 회의론을 잠재우고 본격적인 본선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일방 지지와 불법 이민 문제, 경제 문제 등으로 지지자들의 실망이 적지 않아 향후 본선 가도는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아파트 추천 결과를 알려고 하는데요. 네, 당첨됐습니다. 당첨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기분은 뭐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30년이 넘은 지하주차장은 곳곳에 오래된 흔적이 선명합니다. 주민들이 이제 특별법 통과를 사실 상당히 기다려 왔는데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그리운 마음에 전화를 하면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 언제나 내게 속삭이던 너의 목소리. 분당과 일산 등에 최고 75층 아파트가 생길까? 좋기야 하겠다만 교통지옥에 아침도 저녁도 없는 삶을 맞이하는 거 아니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반복되는 신도시 교통 문제 도시공학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영상 구성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셨습니다. 오랜만에 들었네요. 노래.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노래. 흥얼거리시기도 하셨는지. 제가요? 예. 아닙니다. 네, 정부가 일개 신도시를 포함해서 이 노후 계획 도시를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분당이나 일산 같은 도시에 최고 75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도시공학자 학자 입장에서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해요. 놀랍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일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돼서 네. 정부의 드라이브가 걸릴 때 이제 던져졌던 그런 용적률은 한 500% 정도가 이제 높은 수준이었었는데 예. 막상 시행령이 발표되고 나서는 750에 75층이니까 그거는 글쎄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놀라운 그런 용적률과 높이죠. 그런 면에서 그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과정에서 이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좀 고민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예. 뭐 교통 문제도 그렇고 또 이 일기 신도시의 입지가 사실 그렇게 좋은 입지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질 때 서울시의 그린벨트를 넘어선 그런 한 20-30m 떨어진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개발된 게 일기 신도시라서 예. 지금도 여전히 뭐 서울 대도시권의 큰 틀에서 보면 외곽인 입지도 있고요. 뭐 개중에는 좀 남하하는 그런 그 도시 개발에 따라서 중심 지역으로 변한 뭐 분당 같은 데도 있지만 네. 뭐 적지 않은 곳은 여전히 외곽이기 때문에 그곳의 밀도를 높여준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출퇴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 서울시의 요즘 벌어지는 재건축의 밀도가 한 300%가 어떻게 보면 좀 상한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서 네. 너무 높죠, 사실은. 그게 뭐 100% 주어진 그런 그림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좀 위협스러운 그런 용적률과 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민들의 입장에서 봐도 뭔가 이제 교통량도 늘어나고 교통체증도 우려되고 이제 지옥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려되는 현실이고 교수님께서도 직접 그런 입장에 일면 동의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입장을 보면 이런 지적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통량은 신도시를 단순히 관통하는 거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혹시 이 입장은? 글쎄요, 저는 뭐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예. 그러니까 어쨌든 대상 지역의 재건축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이고 또 높이를 높이고 이런 구도는 기존의 용적률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500을 준다 그러면 예. 늘어난 용적률 대비 뭐 요즘 뭐 주택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뭐 사는 가구 수로 따지면 예.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해당 신도시에 이제 거주하는 인구가 결국은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얘기고. 근데 재미있는 게 우리 그 건설된 신도시에 있어서 주민들의 그런 통행 패턴을 보게 되면 예. 서울로의 통근율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게 뭐 그 화이트 칼라의 업무 중심의 그런 그 고용을 많이 그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거주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신도시가 주변에서의 상업적인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지만 또 신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좀 더 고차위의 그런 고용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의 출퇴근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발생 통행량도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발생되는 통행량이 는다는 얘기는 신도시에 부과되는 또 신도시와 기존 서울과 연계성에서의 어떤 교통에 대한 어떤 부담이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담과 우려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제 정부가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구도는 이게 뭐 재정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그림을 지니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개별 단지 재건축이 아니라 슈퍼 블락이라 하는 여러 개 단지들이 하나로 그 형성되어 있는 큰 블락 단위의 통합 재건축을 이제 시도를 함으로써 예.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뭐 도로를 내놔라 뭐 여러 가지 그 사회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제공을 하면서 관련된 교통시설을 확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도로나 교통망이라는 네트워크이거든요. 예. 한 곳에 국지적인 그런 뭐 상황이 해결로서 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지금의 그림이 정말로 신도시에 있어서 또 신도시와 기존 서울과의 어떤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전체가 다 재건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로 단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제시하고 있는 어떤 교통 개선안이라는 게 글쎄요, 주어진 용적률만큼 사회적인 어떤 그런 비용을 줄이는 영향을 낼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러운 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정부에서 제시하는 안들 그리고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안들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교통난을 좀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문제는 뭐 사실 그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그런 용적률을 높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기존 신도시에 살게 만드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용적률 자체를 줄임으로써 거기에 뭐 발생하는 어떤 교통에 대한 부담, 삶에 있어서의 어떤 뭐 질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줄여주는 것이 예.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인구 축소가 시작되는 시점이라서 예. 그런 뭐 대규모의 어떤 뭐 신규 재건축이나 개발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만큼 재건축의 진행 속도가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교통 개선 효과도 저감되겠죠, 훨씬 더.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마냥 높인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일개 신도시, 분당이나 일산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면은 좀 적절하게 인구도 분산되면서 교통난도 좀 해소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 그게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에서의 어떤 적정 밀도라는 것이 주어진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하나의 대도시권 내에서 주어지는 밀도에 대한 부분은 중심 도시의 밀도는 높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외곽으로 갈수록 밀도가 떨어지면서 출퇴근하는 사람의 비율을 높이는 그런 공간 구조가 좀 더 바람직한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주거 단지의 밀도가 한 300% 정도라 그러면 사실 신도시에 있어서의 외곽에 있어서의 밀도는 그보다 낮은 게 더 바람직하겠죠. 그런 면에서 뭐 500이나 700은 저희가 이렇게 수용하기가 이렇게 뭐 바람직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도로 위에서의 교통이 워낙 빡빡하니까 서울시가 또 내세운 대책이 강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뒤로 강을 오가는 배가 보이는데 서울시가 10월부터 리버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운행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한강 유람선보다는 좀 더 작은 규모의 배를 가지고서 대중교통 수단의 어떤 대체 수단으로서 이제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네. 서울시 안을 보게 되면 뭐 그 배 규모로서 이제 탑승 인원이 한 200명 정도가 되는 이제 구도에서 그 한강 주변에 7개 역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 그래서 7개 역을 이제 오고 가는 그런 이제 수상 버스를 이제 운영을 함으로써 네. 뭐 기존에 뭐 지하철이나 이제 버스로서 담아야 됐던 대중교통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그런 뭐 목표를 갖고 있죠.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그 역할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홍보된 것보다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이게
지금 뭐 서울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정도를 보더라도 뭐 2025년에는 아마 한 2,000명 남짓 연간 아니 월 일에 일간 그다음에 좀 완성되는 30년 정도가 되면 한 7,000명 남짓이니까 그거는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이용 인구가 일일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시대에서 그 정도의 규모는 굉장히 좀 뭐 극소수의 이제 뭐 부분을 차지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기존 어떤 대중교통망을 대체하는 효과라기보다는 뭔가 한강이 갖고 있는 그런 잠재력을 좀 상징적으로 좀 키워보자라는 그런 어떤 화두를 던진 정도의 그런 시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그 노선표 보니까 김포가 빠졌어요. 근데 김포 한강 신도시가 교통이 불편하기로 이제 그 악명이 높았었거든요. 뭐 김포 골드라인도 그렇고 리버버스에서 정작 김포를 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여전히 김포는 저쪽 서측에 있어가지고 예. 김포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 자체가 뭐 김포 신도시와 같은 굉장히 서울과 연계된 그런 교통이 필요한 그런 지역도 있지만 예. 저 밑으로 가면 군사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라 뱃길 간문 밑으로는 여전히 한강변에 군사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예. 그 김포에서 직접 한강으로의 어떤 접근에 대한 부분을 그 만들어내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런 어떤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좀 차후에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 교수님께서 이 리버버스가 그 홍보한 것만큼 효과는 좀 미지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 뭐 강까지 가는 뭐 정류장으로 가는 길이라든지 혹은 날씨에 따라서 이제 그 강의 상황이 굉장히 변할 수가 있잖아요. 폭우가 내린다든지 너무 추워서 얼어붙는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우려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까요? 쉽지 않죠. 이게 어쨌든 뭐 지금 이용객이 정말 엄청나게 늘어서 뭔가 모노레일을 놓던 어떤 다른 어떤 대중교통 수단을 연결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네.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 단순한 뭐 순환 버스라든가 뭐 이런 개인 교통 수단에 대한 활용을 통해서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안 이상으로 예. 좀 개선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큰 거죠. 그래서 그게 아무리 뭐 한강에서 가는 수상버스의 그런 속도가 빠르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 네트의 어떤 운행 시간이 뭐 많이 길지는 않더라도 뭐 해상 선착장에 가기 위해서 타고 내릴 때 20분씩 소비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그런 선택 대안이 될 수 있을 거고 거기다 뭐 이게 지하철 지하를 왔다 갔다 하는 환승이 아니잖아요. 예. 이제 외기에 면한 그런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후에 취약한 그런 구도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장 큰 한계죠. 다만 다만 이제 아까 뭐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는 한강이라는 게 전면으로 이제 들어서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강변의 재건축이라든가 뭐 혹은 뭐 강변 그 강변의 지하화 혹은 올림픽대로의 지하화가 돼서 좀 더 한강과 연계성이 높아진 활동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뭐 지금의 수상버스의 역할이라는 게 뭐 점진적으로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향상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딱 요 부분만 개발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뭐 도시 설계를 좀 사실상 새롭게 해야 하는 재탄생의 느낌으로 좀 해야 그나마 실효성이 있다 이런 해석으로 그렇죠.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그림을 가지고서 이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재원에 대한 고민도 좀 빼놓을 수는 없어서요. 오세훈 시장이 1, 2년 안에 뭐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고는 했지만 이게 그 예산 문제도 사실 중요하기도 하고 이게 너무 구멍이면 세수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을 또 걱정하게 됩니다. 글쎄요. 근데 뭐 제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이라는 게 사실은 경제적인 편익으로 계산될 수 있는 부분이 좀 과소평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적자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글쎄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 서울의 지하철을 운영하는데 연간 적자 1조 원이거든요. 이제 그런 그 상황을 비교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의 사용자 수와 이 뭐 수상버스의 이용자 수에 대한 비율이라는 게 엄청나게 적기 때문에 사실 그 수송 분담률이 뭐 대중교통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낮아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 수송의 한 0.0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대중교통이고 그렇다 그러면 적자에 대한 규모가 뭐 지하철의 어떤 적자 규모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이용자가 이용된다 그러면 예. 적자에 대한 부분을 뭐 흑자로 전환시키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 끝으로 3년 후부터 3기 신도시 입주를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 그 신도시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정부가 선교통 후 입주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나 뭐 도로를 조기에 건설해서 이런 우려를 좀 미리 불식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실현 가능성은 있을지도 궁금해요. 글쎄 우리가 경험해본 과거는 그렇지가 않죠. 뭐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 네. 관련된 그런 교통에 대한 문제를 먼저 풀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항상 제시를 하지만 예.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대중교통망을 개선하는 그런 구도라는 게 신도시의 택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전환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구도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을 투여하는 그런 부도가 크지가 않거든요. 그 얘기는 그 신도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지 관련된 비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재원에 대한 부분이 그게 원활하게 어떤 선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정부가 뭐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예.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대한 걸림돌은 뭐 김포에서 저희가 관측했던 것처럼 대중교통망이라는 게 국시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지자체를 연결시키는 그런 네트워크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 지자체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을 또 풀어낸다라는 게 여러 가지 행정적, 정치적 또 시간이 소요되는 거라서 저는 뭐 던져진 그런 시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믿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 번 지어지면 뭐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100년도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넓게 큰 그림으로 협력해서 주민들을, 국민들을 위한 좀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월요일 새벽부터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퇴근길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강원 영동에는 30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날이 밝았군요. 서울에 비가 계속 오는 건가요? 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설경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 영동 지방에는 시간당 1에서 4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이 지역에는 최고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비나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많이 미끄럽고 가시거리까지 짧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고 있는데요.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대설경보가, 영남 서부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는 30cm 이상, 동해안에도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밤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에는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이 4도, 부산이 9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이번 비와 눈은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습하고 무거운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닐하우스 붕괴나 차량 고립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경기 화성시 양감면 필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소방은 공장이 밀집한 지역이어서 가까운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가 현재는 1단계로 낮춘 상황입니다.
화성시는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차량은 우회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경북 문경의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일이 발생했죠. 이런 가운데 소방관 10명 가운데 4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 증상 등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쉽게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방청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소방관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사 결과를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증상, 수면 장애, 문제성 음주 가운데 1개 이상을 경험했다는 소방관이 2만 3천여 명, 전체 응답자 중 43.9%로 나타났습니다. 소방관 10명 가운데 4명이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질환별로 보면 수면장애 27.2%, 문제성 음주 26.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6.5%, 우울 증상 6.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한 번 이상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다고 답한 소방관은 4,400여 명으로 전체의 8.5%나 됐습니다. 1년 동안 소방 활동을 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노출된 평균 횟수는 소방관 1명당 5.9회로 조사됐습니다. 처참한 시신을 목격하거나 수습하는 것, 사고 희생자의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거나 동료의 부상이나 사망 등과 같은 충격적인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문경 화재 현장에선 소방관 2명이 순직했는데 매년 소방관 5명꼴로 직무 수행 중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죽음을 지켜본 동료들은 동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소방관을 위한 치유 장소인 소방심신수련원은 2026년 강원 강릉시에 처음으로 들어섭니다. 권역별로 일단은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그 다음에는 소방본부 아니면 소방서별로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 그 위치해서 그 소방관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좀 쉽게 그 접근성이 높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관 정신건강 관련 예산은 2022년 58억 원에서 2023년 65억 원으로 증액됐지만 올해는 동결됐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제1안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은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게 되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서 시작된 삼성 관련 수사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장부상으로 4조 5천억 원의 이득을 얻도록 했다고 보고 1대 0.35 수준으로 맞춘 합병 비율 검토 보고서도 삼성 요구에 따라 조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가 일부러 떨어뜨리신 거 맞습니까? 혹시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 때문인가요?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이랑 합병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 부회장을 2차례 또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1년 6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의혹이 있는데 계속 부인하십니다.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오늘 재판 쟁점부터 전망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얘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기사를 봤더니 수사 기록만 19만 페이지에 달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재판도 3년 5개월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내용도 복잡하고 참 길게 이어진 사건인데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네, 일단은 그
그 당시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직함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썼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슬러 올라가서 2015년 7월경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 또는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분식 회계를 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인데요.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시면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회장이 징역 실형을 살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 적용됐던 제명이 뇌물죄였습니다. 이 뇌물이라는 건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 삼성에 대한 어떤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에 대한 어떤 대가로 뇌물을 지급했다라는 혐의가 유죄로 확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배권 강화라는 현안이 있었다. 그리고 지배권 강화를 위해서 이런 승계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가, 분식회계 등이 이루어져서 외부감사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오랫동안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금감원이라든가 시민단체의 고발이라든가 조사 요구에 의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삼성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교사라든가 불법적인 어떤 행위들이 발견이 돼서 관련자들이 또 구속되기도 했고요. 또 이재용 회장이 이제 기소가 되면서 다른 관계자들도 같이 이제 기소가 됐던 사건으로 지금 2023년에 이르러서 11월경에 이제 징역 5년 그리고 벌금 5억 원이 구형된 상태이고 이제 수년간 진행된 이 재판 과정에서의 1심 1차적인 판단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한참 들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길게 진행된 그런 사건인데 오늘 1심 선고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재판의 핵심 쟁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영권 승계는 있었는데요. 그게 불법적이었느냐 이 부분인데 첫 번째는 합병 과정에서 이 합병 비율과 관련해서 비정상적인 합병 비율이 있었는가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이제 부정거래,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이 검찰의 기소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합병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합병에 대한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련한 어떤 회계, 분식 회계가 있었는지 적법 절차가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외부감사법 위반이 지금 선고가 이루어질 상황인데요. 합병 비율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 회장이 그 당시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으나 제일모직을 통해서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과 제일모직 그 주식에 대한 합병 비율을 1대3호, 그러니까 한 주와 3주를 이제 바꾸는 형식으로 합병을 한 것이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고 또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합병을 한 것인가? 이 자본시장법상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시세 조정을 하거나 주요 정보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처벌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불법성을 이제 검찰에서는 기소를 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삼바라고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미래가치 평가에 있어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모직의 자회사로서 이게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게 삼성물산의 불리한 합병이었다. 이런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린 사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당시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정이 삼성물산은 주가가 떨어지고 제일모직은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어야지 이 합병 비율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하고 삼성물산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시세 조정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삼바도 제일모직과 관련한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삼바에 대한 가치 평가를 분식회계해서 부풀렸다. 그래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에 대한 합병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라는 것이 기소의 핵심 내용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느냐, 그리고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검찰이 들여다봤고 오늘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이런 과정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개입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쟁점이지 않습니까? 유무죄를 가르는데 중요한 고의성에 대한 다툼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이런 실행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거나 보고받지 않았다, 지시받지 않았다라는 기본 주장이 있는 상황이고요. 나아가서는 개인적인 이익으로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불법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주주들을 위한 절차라고 생각을 했다. 적법 절차였다라는 게 삼성 측의 주장입니다. 다만 검찰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관련 내용을 알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근거와
관련해서는 프로젝트 G라는 이제 문건들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이제 골드만삭스라든가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의 면담 과정에서의 어떤 발언, 그리고 아까 말한 삼바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바이오젠 CEO를 찾아가서 뭐 콜옵션 행사 여부를 묻는 내용들, 그리고 내부 회의를 통해서 이 관련된 분식회계의 관련 증거를 이제 없애자, 뭐 이런 취지의 어떤 논의들이 있었던 과정들을 일련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이 어떻게 불법 행위를 했는지 이 회장도 알 수 있었다, 또는 알고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네, 일단 이재용 회장은 모든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심 결심 공판에서는 최후 진술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 기로점에 서 있기도 하고 본인의 신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절실하게 이제 최후 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회사의 존속과 성장을 지켜내고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것이 목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합병도 그런 흐름 속에서 개인이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 주주들의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무죄 취지의 어떤 변론을 하기도 했었고, 특히 그 당시에 이제 시장 반응도 긍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관 중에서도 이 합병을 찬성한 곳이 많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합병이 본인뿐만 아니라 회사나 주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것이 나만을 어떤 개인적인 사적 이익을 위해서 추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난해 11월에 1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이 있었고,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 도움이 되고 지배구조를 투명화, 단순화하라는 사회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 이런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거 참 궁금한데, 검찰은 말씀해 주신 대로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재벌 총수들 재판을 보면 뭐 재벌 3호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단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이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으로 이제 선처해주던 간행을 이제 3호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특히 재벌 총수 같은 경우는 국내의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 그동안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던 정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른 일반인 사건보다는 좀 선처하는 방식으로 이제 너무 송반망이 판결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3호 법칙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창구 명예회장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전례가 있고요. 정몽구 회장, 그리고 고 이건희 회장, 최태원 회장, 김승현 하나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 3호 법칙에 따라서 실제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로 이제 선고받는 선처를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징역 3년형을 내리면서 집행유예 5년을 붙일지 조금 1심 선고가 기다려지는 것인데요. 사실 3호 법칙이 깨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본인의 사건에서 깨졌었죠. 이재용 회장이 뇌물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않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서 복역을 마친 사례가 있어서 지금 이재용 회장 입장에선 이미 복역을 한 상황에서 또다시 교도소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만큼 치열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1심 재판만 100번이 넘습니다. 무려 106차례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검사 측과 변호인 측에서 정말 한 줄 한 줄 공소장을 깨기 위해서 치열한 법리 사실관계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유죄가 날지 일부 무죄가 날지 또는 대부분 무죄가 날지 사실은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모두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법리상, 실무상, 양형상 징역 3년형의 선고 가능하기 때문에 3호 법칙도 적용 가능한 양형 기준 내에 있다고 보입니다. 예, 집행유예가 선고가 된다면 경영활동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실형이 선고된다면 바로 뭐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더라도 실형 3년형이 나온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 경영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적인 어떤 투자라던가,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이 사실은 실형이 나온 어떤 재벌 총수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문제를 문제 삼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형이 나온다고 한다면 사법 리스크가 현재화돼서 이 삼성이 조금 미래 먹거리를 찾거나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일단 실형 2년, 3년 이렇게 2년 6개월 받고 이랬을 때 삼성이 준법 경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제시를 했고 또 그것이 이행 중이라는 사실도 이제 알려지고 있어서요. 그 이후에 사실은 무보수와 미등기 상태에서 지금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고착화되거나 더 심화될지 또는 어느 정도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서 경영 활동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활동을 할지 오늘 선고의 결과에 좌지우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삼성그룹에서도 굉장히 오늘 주목해서 이 결과를 지켜보고 있을 텐데 혹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전부 무죄 가능성은 좀 낮을 가능성이 있는 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뇌물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 그때 이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부정한 청탁을 통해서 뇌물을 했다. 일부 어떤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라는 사법적인 판단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실형이 나온 전력이 있죠. 국민연금이 합병 결의를 찬성하는 것이 좀 불법적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하나 더 있고요. 또 국제분쟁 판결에서 엘리엇이라는 삼성물산 주주가 이 합병 결의 때문에 손해를 봤다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또 우리 정부가 손해배상 1,300억 원을 배상하는 판결도 나온 상황이라서 다수의 다른 판결에서 이 지배권 승계가 적법 절차에 따랐다기보다 조금 더 부정한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뤄진 점들이 조금씩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무죄가 나올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워낙 치열한 법리적인 쟁점들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뭐 증거 부족이라든가 법리상 안 된다는 판단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대법원에서 이 회장 경영권 승계 자금이 존재했고 이걸 위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또 판단을 했고 또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엘리엇이 국제 투자 분쟁에서 승소한 점 이런 것들이 오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예,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결과에 따라서 뭐 검찰이나 아니면 삼성 측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오늘 재판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사법 리스크가 바로 해소되는 건 아니겠어요? 당연히 검찰 또는 피고인 측에서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항소뿐만 아니라 대법원까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판결로서 확정된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앞으로도 수년이 더 걸릴 예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3년 5개월 1심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항소심도 적지 않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한 7, 8년 정도 예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에버랜드 CB 사건부터 삼성물산 합병 사건, 국정농단 사건 어떻게 보면 막바지에 이르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문제를 확인하는 재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유무죄에 따라서 삼성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 합리성 이 부분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달라지거나 해석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추가 주목되는 판결입니다. 예. 지금 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직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회장의 직책이 있고요. 다만 이제 무보수 상태, 미등기 상태, 사실 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 경험과 조금은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유죄의 판단을 받은 어떤 그 경영자가 등기 이사나 등기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미등기 상태로 이제 활동하는 것이고요. 지금 상근 상태로 사실상 재벌 총수의 역할과 경영 활동을 하지만 일정 부분 이런 사법 리스크를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유죄 판결이 나오면 경영 활동을 하는데 어쨌든 계속 제약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제 교도소에 복역을 하지 않을 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실형이 선고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공격적인 투자의 어떤 문제가 경영상 판단을 하는 건데 그 경영상 판단이 배임이다 또는 일정 부분 어떤 횡령이라든가 뭐 다른 문제가 거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격적이거나 해외 어떤 투자를 할 때 조금 주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어떤
경영상 판단을 해서 투자를 했다 전액 손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가질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세계적인 국제적인 어떤 관점에서도 유죄 판단이나 재벌 총수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실형이 선고된다면 예. 잠시만요. 상황을 다시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5월 영령 앞에서 국민과 국가를 그리고 민주주의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단 한 번도 저절로 온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피와 생명을 바쳐서 만들고 지켜온 것입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국민은 언제나 옳았고 더디지만 역사는 진보한다. 바로 그 믿음입니다. 국민과 역사에 대한 이 신념은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온 민주당 정신의 정수입니다. 이번 총선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국가의 품격과 따스함을 그리고 희망과 미래를 되살려야 합니다. 국정을 감시하고 국가 법 질서를 창조 변화시키는 국회는 민주공화정의 최후 보루입니다. 2년도 안 돼 나라를 이렇게 망친 정권이 국회까지 장악하면 국가 시스템까지 망가뜨릴까 걱정됩니다. 이번 총선에 적용할 비례 선출 제도가 논란입니다.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꿨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을 함으로써 결국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우리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거대 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맞은편 역시 대응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될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준영동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위성정당을 반드시 금지시켜야 되지만 여당이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병립형 회기를 우리 민주당이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제3의 길을 추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를 채택하되 민주당의 오랜 당론인 권역별 비례의 이중 등록을 허용하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소수정당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수정당을 위한 의석 30% 할당 또는 권역별 최소 득표율 3%의 1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3권역에 3%씩 고루 득표하는 소수정당은 3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 배제 문제는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소수정당 보호 그리고 민주당이 요구한 이중 등록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준연동제 하에서 여당의 반칙의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양자택일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권역별 병립형은 지역주의 완화 그리고 민주당에 유리한 점이 있지만 소수 정당이 피해를 입습니다.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맞대응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반칙으로 대응하는 것이어서 정당 방위이지만 결론은 준연동제가 껍데기만 남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입니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여당의 이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구축해서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민주개혁 세력의 맏형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국민께 약속드렸던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이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어떤 결정도 모두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내일을 따라 국민만을 믿고 가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민주개혁 세력의 총단결로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고 총선 승리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라디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